자, 안녕하세요. 지금 불국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불국사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절. 개인적으로는 불국사와 관련된 아주 많은 논문을 제가 썼었고, 지금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절 중에는 가장 유명한 절이기 때문에 논문도 굉장히 많습니다. 150편 이상의 논문이 있는데 그 중에 박사 논문은 4거밖에 없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불국사가 그만큼 할 얘기도 많고, 그리고 미스테리한 부분도 많아요, 동시에. 그래서 처음에 사찰이 만들어질 때는 김대성 이야기가 있는 거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고 김대성 이야기는 한 번 정도씩 다 들어보신, 나중에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가람배치랑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751년에 경덕왕 때 이제 창건이 시작해서 24년 동안 짓다가 김대성이 죽었어요. 그래서 국가가 완공했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재상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규모의 재산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돌일은 나무일보다 훨씬 더 단가가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엄청나게 돈을 쏟아 부은 일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단순히 재상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다. 만약에 재상인데 이런 정도를 해버리면 어떤 재상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한 명의 급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 해먹는 거야, 자기가. 그러면 몰라도. 그런데 국가가 완성했다라는 걸로 나와서 이게 대형 국가 프로젝트, 국책 프로젝트였는갑다라는 정도를 추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언가 아무튼 설계 변경이 계속 들어갔는지 어쨌는지 정신 사나운 일들이 생기면서 24년이 지나도 완성이 안 됐고, 언제 끝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1700년대, 1800년대까지를 산, 1700년대에서 1800년 초까지를 산 이종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를 하나 썼는데, 여기 불국사에 와서 범영루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자기 소회를 쓴 게 있는데, 그때 불국사 스님한테 들었는가 봐. 39년 걸렸다 카더라.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700년대 얘기도 아니고 1700년대 말의 얘기가, 1900, 그러니까 1800년대 초기 얘기가 그런 글이 나온다고 하는 거는 1000년 뒤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는 없는데 24년 이상 걸린 건 맞고, 39년서를 그냥 사람들이,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수긍하는 게 특별한 대안도 없고, 그 다음에 돌 일이 이게 기계를 안 쓰면 딱 봐도 품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그렇게 공사기간이 늘어지면 보충하는 데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급이 힘들어. 왕들이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일들에서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저런 전차로 한 39년 정도 걸렸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라는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정도지, 언제 끝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요거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석굴암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삼국유사의 그 연기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만들게 됐느냐. 그래서 김대성이 2세 부모에게 효를 다했다 뭐 이런 거잖아요. 내용은 간단해요. 종살이를 대갓집에서 그러니까 잘 나가는 집에 내거노비는 아니고 외거노비 같이 이렇게 살았었는가 봐.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좀 그러니까 그 집 안에서 산 건 아니고 밖에 있다가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정도로 살았던 것 같은데, 흥륜사 스님이에요. 점계라고, 이름도 조금 그렇지. 점계 스님이 육륜회라는 건 뭐냐면, 점찰 선악 업보경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간자를 던져서 참회하고 하는 법회예요. 그런 법회를 연다고 모연을 하는 겁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모연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를 베풀면 만을 얻는다. 하나를 베풀면 만을 얻는다. 만배 베팅. 그렇게 해서 모량리에 김대성이가 태어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임신할 때 그 얘기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왼손에 금으로 된 쪽패를 쥐고 있더래.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 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걸 피니까 거기에 대성이라고 쓰여 있더래. 그 쪽패에. 그걸 간자라고 보통 하는데 거기에 그렇게 이름이 쓰여 있다는 거예요. 요거 거의 비슷한 내용이 대각국사 의천문집에 고려 때 대각국사 탄생설화에도 비슷한 게 나옵니다. 거기에는 손바닥에 불무영엄, 부처님은 영험이 없어요 라고 쓰여 있었다고 돼 있어. 그런데 김대성도 이 얘기가 있어. 그러면 대각국사 쪽이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각국사 이야기는 그거야.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대각국사가 어렸을 때 태어났는데 문종의 넷째 아들이거든요. 고려문종. 고려문종은 고려의 세종이나 정조 같은 사람이에요. 영조나 정조 같은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애를 낳았어. 애를 낳는데 애가 울음이 안 끊치더래요. 울고 손을 안 피고 있다는 거거든요. 손을 하나를 안 피고 계속해서 울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울음을 멈추냐면 어디서 목탁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어디서 목탁 소리가 바람결에 들리면 애가 안 울고, 그 다음에 그 소리가 끝이면 울고. 그래서 임금이 그 대각국사 문집에 진짜 박혀 있는 얘기가 그냥 설화로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그 양반의 탄생담이에요. 그래서 조금 뭐 그렇게까지 조금 약간 이렇게 약간 불순한 생각이 조금 들긴 드는데 아무튼 진짜로 나오는 얘기야. 왜냐하면 그 소리를 찾아라라고 임금이 명령을 해서 찾았더니 산동반도에서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그 소리가.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연부라는 스님의 목청이 너무 좋았다. 약간 좀 그런데 내가 강원도에서 들렸어요. 이래도 내가 좀 어떻게 해보겠는데 산동반도 조금 심하긴 한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동반도에 가니까 노스님이 한 명이 있더래. 스님이 한 명이 있더래. 그래서 당신 목탁 소리를 들으면, 정확하게 말하면 목탁이 아니고 모거예요. 옆으로 놓고 치는 모거.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리 왕자님이 안 울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데려옵니다. 데려왔더니 이 사람이 긴가민가하면서 그 애를 만났는데 애가 씩 웃으면서 손을 폈는데 불무영엄, 부처님은 영험하지 않다라고 손바닥에 써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보고 이 양반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시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해줘요. 나한테 은사 스님이 있었는데, 우리 선생님이 계셨는데 우리 선생님도 제대로 배운 사람도 아니고 그냥 무식한 스님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굉장히 신심 있게 연부를 잘한대. 맨날 연부를 하고 있대. 그렇게 해서 연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모고를 두드리면서 계속 연부를 하고 있는데 3년이 지나니까 귀머거리가 되고 3년이 지나가니까 벙어리가 되고 3년이 지나가니까 벙어리가 되는 건 아니고 3년이 지나가니까 장님이 되고 3년이 지나가니까 귀먹고 눈 멀고 그 다음에 벼락 맞아 죽어요. 벼락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귀머거리가 되거나 장님이 됐을 때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했는데 벼락 맞아 죽으면 요즘은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옛날에는 천벌 받았다고 생각했다고. 우리 어렸을 때도 그런 뉘앙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 그래서 결국 무슨 생각을 하냐면 부처님한테 저렇게 연부를 했는데 겨우 저거밖에 안 되냐 해서 화장할 때 짜증이 나서 손바닥에 몰래 영험하지 않다라고 써서 화장을 했대. 그러니까 소심한 복수를 한 거야. 그런데 자기가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자기도 그거밖에 못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살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원래는 전생에 나쁜 짓을 많이 해서 한 생을 귀머거리로 살고 한 생을 장님으로 살고 한 생을 벼락 맞아 죽고 이렇게 끝나는 인생이었는데 그걸 한 방에 압축해서 싹 끝내버리고 왕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대각국사 의천 스님은 어렸을 때 문종이 내 아들 중에서 우리 집도 한 명 출가해야 되지 않겠냐 이랬더니 제가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출가를 하고 화엄종에 출가하고 그 다음에 우세승통이 되고 요즘으로 말하면 총무원장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유학 가려고 했더니 아버지가 혹시라도 위험하니까 가지 마라. 그 다음에 나중에 형한테 또 얘기하니까 또 하지 마라 뭐 이랬는데, 그래도 상선을 타고 밀항을 해서 중국에 가서 화엄종도 배우고 정원법사한테 화엄경 배우고 천태산에 가서 천태 지자대사 그 탑전이 있어요. 진신탑 탑전이 있어. 저도 거기 가봤는데 거기서 내가 천태종을 만들어서 널리 알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교육해서 천태종을 창종하고, 그리고 교장이라고 하는 거를 또 간행을 해요. 그러니까 대장경이 있잖아 우리한테. 대장경에서 빠진 주석서가 양이 훨씬 많거든요. 그거를 교장을 간행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대각국사 의천스님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의 스토리가 있어. 그리고 이거는 단순 설화가 아니에요. 단순 설화였으면 의천 문집에 못 들어가. 그거는 뒤에 추가된 거거든요. 근데 의천 문집이 만들어질 때 벌써 그 얘기가 왕자의 탄생 설화로서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좀 유력한 얘기야. 단 산동반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조금 그래 조금. 그래서 그런 식의 스토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김대성은 여기에 아예 금을 갖고 나왔대. 이게 금수저의 원조예요. 나 금 갖고 나왔네. 그래서 대성이야.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 커서 그렇게 나왔으면 착실하게 살지 자식이. 사냥을 해요. 웅수사라고 있어. 곰사찰. 곰의 명복을 빌어주는 사찰. 김대성이 귀족 출신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젊어서 사냥을 나가서 곰을 죽였대. 뭐 그럴 수는 있겠지. 그랬는데 꿈에 곰이 나타나서 네가 나를 죽였으니까 나도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해서 협박을. 그래서 또 절을 지어주고 쇼부를 받다. 그게 웅수사예요. 너의 명복을 빌어주겠다. 그 절터가 지금도 남아있고 그쪽에 남아있고 탑이 있습니다. 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커서 지금 현세 부모를 위해서는 이 절을 짓고 그 다음에 전생 부모를 위해서는 석굴암을 지었다. 원래는 석불사입니다. 공식 명칭은 석불사. 가장 미스테리한 유적이 사실은 석굴암이에요. 석굴암이 진짜 특이한 거는 방향도 동쪽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보통은 다 남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남쪽으로 건축을 배치하는데 동쪽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감추어진 듯한 모습으로 토암산에 모셨다 해서 이렇게 감춰놨다는 거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그 설을 저도 굉장히 유력하게 보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 그 중에 하나는 저 석굴암이 바라보는 쪽에 왕실 사람들이 뼈를 뿌렸다. 그러니까 문무왕 대왕암 같이 뼈를 뿌렸다. 이런 썰들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보게 해서 천도시키는 어떤 효과도 있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저는 그 설을 좋아하거든요. 인도의 부다가에 가면 마하보디 대탑이 있어요. 큰 깨달음의 탑. 정확하게 말하면 탑은 아니고 탑 전입니다. 탑 플러스 전각이 그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부처님이 그 안에 모셔져 있어. 그런데 현장 스님 기록에 의하면 그거는 지금 요즘 있는 불상은 후대 불상이거든요. 그 불상의 사이즈나 우리 석굴암 불상 사이즈가 비슷해요. 그리고 그 마하보디 대탑도 동쪽으로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따서 인도의 쉽게 말해서 불교의 본토라면 그 기운이 동쪽에 설인되는 석굴암이다. 이런 내용들을 담으려고 했지 않았나라는 추정만 해봐. 그런데 거기에 있는 부처님이 항마 쪽지인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냐 아미타 부처님이냐 하는 얘기도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하고 계시면 석가모니 부처님인데 조선시대 때 거기에서 전각 이름이 나왔는데 그 편말
그러니까는 간판 그걸 현판이라 하거든요. 그거는 수광전으로 나왔어요. 수광전은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정각이에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그 가려서 딱 갑자기 나온 거 아닙니다. 앙코르와트처럼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극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한 것뿐이고 스님들은 다 알고 있었어. 단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야.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야. 그런데 수광전으로 쓰여 있어. 수광전으로 쓰여 있다는 건 뭐냐면 아미타 부처님으로 조선 후기에는 이해하고 있었구나 라는 정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밀교적으로 보면 아촉불이나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사실 아촉불도 가능합니다. 아촉불도 그런 식으로 모습들을 취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석굴암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할 얘기가 많아. 하지만 지금은 불국사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불국사의 가장 대표적인 게 경주의 칠처가람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잖아요. 칠처가람지 이거 뭐 벌써 몇 번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용궁의 남쪽 황룡사, 용궁의 북쪽 분황사, 그 다음에 영묘사, 경주 김씨 어떻게 보면 종갓집 같은 사찰, 그 추모 사찰, 영묘사, 그 다음에 비구니 사찰, 영흥사, 그 다음에 사천왕사, 호국 사찰, 사천왕사, 외적을 물리치는 사천왕사,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청경이 흑륜사, 불교 시작, 그리고 오릉 안에 있는 담엄사, 이렇게 7군데 있고, 그 다음에 어저께 제가 뭔 말씀을 드렸었냐면 울산에서 거기 영축사도 7+1로 들어간다더라. 그리고 후대 것까지 치면 고려 말에 회암사가 든다더라.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 위상은 불국사가 안 돼요. 근데 불국사 사적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가 500선찰의 으뜸이다 이렇게 나와요. 화엄종 처음에는 화엄 사찰이었는데 국가 사찰이기도 하지만 화엄종에서 주도했던 사찰이고, 불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족보로 따지면 문무왕, 그러니까 김춘추가 있고 김춘추 다음에 문무왕 범민, 그 다음에 신문왕, 사천왕사 좀 밑에 있는 그 왕릉이 있는 신문왕이 있어요. 그리고 신문왕 아들이 효소왕이에요. 효소왕, 첫째 아들이 효소왕.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랑 경쟁을 했냐면 이 성덕왕이거든요. 성덕대왕 신종하는 그 성덕왕 경쟁을 하는데 맨 처음에 성덕왕이 밀렸어. 그래서 어디까지 갔다? 오대산까지, 평창 오대산까지 도망가 있었어. 그런데 화백제도에서 이 효소왕을 날렸어요. 이게 두 가지가 이제 기록에 나오는데 삼국유사에는 이 사람이 날라갔어. 국인이 패했다라고 나오는 거는 화백제도에서 날렸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탄핵에 탄핵 들어갔다는 얘기고, 삼국 사기에는 첫째 아들이 죽고 이 둘째 아들이 왕이 됐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근데 날라간 것 같아. 이 경쟁 과정에서 날라간 것 같아. 그러니까 되치기 당하는 거지. 이유는 뭐냐면 정상적으로 왕이 되고 승계가 됐으면 이 성덕왕이 오대산까지 안 와요. 순탄하게 살았으면 경주에서 왕자가 살지, 미쳤다고 지금 강원도 거기까지 올라가겠어. 이 성덕왕이 왕이 되기 이전에 오대산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무언가 경쟁 관계가 있어서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그쪽 세력들 안에서 뭔가 반목이 일어나고 하면서 다시 이 사람을 모셔다가 왕이 돼서 이 성덕왕계가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성덕왕 아들인 효소왕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경덕왕, 지금 이 불국사를 창건하는 경덕왕이에요. 그래서 751년쯤에 이 삽을 뜨기 시작하는데, 그때 시대적 화두라는 게 있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시대적 화두. 삼국 통일을 하고 나서,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고 나서 한 100년 정도 지나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뭐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한민족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절대. 그거는 고구려 사람도 인정하지 않고 백제 사람도 인정하지 않고 신라 사람도 인정하지 않았던 얘기예요. 그거는 지금 우리 생각인 거예요. 통일되고 나서 수천 년이 지난 뒤에 우리 생각이지, 그때 사람들은 절대 말 같지도 않은 얘기예요. 그거랑 똑같은 거지. 우리가 일본 사람이랑 같은 사람 아닙니까? 저게 마지막 빙하기 풀리기 전에는 이게 한반도에서 다 건너간 사람들 아닙니까? 같은 민족 아닙니까? 일본이 좋아하겠어? 우리나라가 좋아하겠어? 그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절대 서로 안 받아들여. 똑같아.
그래서 신라가 맨 처음에 고구려 백제를 먹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차별이 굉장히 심했을 거야. 굉장히 심했을 거야. 엄청 당했지. 일제강점기 때 일본 순사한테 당하는 건 유도 아니었을 겁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지, 대충. 그렇게 지배층과 피지배층. 그래서 전라도 절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무슨 방식을 쓰냐면 신라의 큰 스님이 창건했어요 라는 약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너네 나라에서 대단한 사람이 만든 거니까 우리를 괴롭히지 마, 이런 뜻이에요. 조선시대 때 절들에도 흔히 그런 얘기가 나와. 왕이 조금이라도 뭐 하나 이렇게 조금 주면 그걸 뻥튀기를 해가지고 왕이 보호하는 사찰인 것처럼. 왜? 자꾸 삥을 뜯어가거든 이놈들이. 그래서 그런 식의 일들이 계속 벌어져. 그래서 고구려하고 백제는 신라 사람들이 절대 결코 같은 레벨로 안 봤습니다. 그런데 한 100년 정도 지나면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계속 이렇게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는 우리도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어. 우리가 3D 업종 힘든 일 하기 싫어하니까 외국 노동자들이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잖아.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가 약간 부당한 대우를 해도 참아요. 당신들은 외국인이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서 한국에 정착해서 애가 났어. 그러면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피부색은 달라. 그래서 차별을 하면 걔네들이 소수일 때는 참어. 그런데 그게 한 2대 정도 내려가잖아요. 그냥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차별을 받으면 이 숫자도 적지도 않고 나중에 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 그래서 한 100년 정도 지나면 이걸 하나로 융합시켜야 되는 시대적 과제가 돼야 돼요. 그게 경덕왕 때. 경덕왕이 정치도 잘했어. 상당히 잘했어. 그래서 그때 그거를 하나로 풀어내야 되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민족이에요. 그렇게는 풀 수가 없어. 그거는 지금 우리 생각인 거고. 그러니까 다 불교를 믿고 있을 때니까 부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다 에브리바디 한 팀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나라라는 걸 강조하는 게 불국사. 불국사. 그래서 계백과 김유신이 그렇게 머리박치기를 하면서 싸웠지만 그거는 여기 얘기고, 부처님 나라로 가면 계백도 충신으로서 하나의 자리를 인정받고 김유신도 충신으로서 하나의 인정을 받는 게 불국사.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라 안에서는 계백은 절대 용납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안중근과 이토우히로부미 같은 거야. 누구를 세워주면 누구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불교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불국토 안에서는 안중근이나 이토우히로부미나 다 화해하면서 가야. 그 상징성을 내표하는 게 불국사. 그리고 그런 식의 대융합을 구사하는 사상이 화엄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화엄종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까 제가 감산사를 우리가 들렸을 때 제가 설명을 해줬잖아. 선종이나 이런 데는 약간 이렇게 담백하고 심플하게, 그래서 마음 중심적이기 때문에 장식이 떨어진다고. 그리고 교종은 이렇게 이런 형태적인 거를 잘 꾸민다고, 보이는 걸 잘 꾸민다고. 그래서 불국사를 딱 보면 이게 선종 사찰은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화려하게 꾸며놨다는 건, 이거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예요. 이런 석축 쌓는 게 굉장히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원래부터 교종 사찰이었구나 라는 거를 정확하게 드러나는 한 단면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화해한다라고 하는 거를 건축 구조에 넣었어요. 건축 구조에 넣었어. 저 누구야? 야나기 무네요시라는 사람이 있거든. 우연 고유섭 선생의 선생, 일본인 야나기 무네요시. 한국의 민예를 사랑했었던 아주 한국 사람보다 더 대단한 일본인이 있어. 그렇게 한국 문화를 좋아했던 사람이고, 그 사람에 의해서 한국의 어떻게 보면 전통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고 그게 우연 고일수 선생, 그다음에 황수영 박사, 장충식 선생,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계보들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 야나기 문헤요시가 무슨 말을 하냐면 한국의 미를 소박의 미, 비장의 미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이런 것들이 소박하다는 거야. 그리고 이런 쟁이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서글픈, 그리고 자연 친화적이고 이렇게 얘기해. 그거는 잘못 본 겁니다. 그거는 조선시대 미감이었던 거고, 이거는 철저하게 계산된 미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석굴암의 계산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저게 무너졌을 겁니다. 힘점 계산을 그 당시에 다 한 거예요. 힘점 계산 다 한 거예요. 아치가 힘점 계산을 조금만 잘못하면 폭삭 주저앉는, 아치가 최고 건축 중에 하나예요. 아치를 발견하는 게 건축학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아치를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들여쌓기 방식이고, 그래서 피라미드 안에 내부 구조가 굉장히 좁아. 굉장히 좁아. 그래서 아치를 쓴다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뒤에도 봐도 아치가 여기서 나오죠. 아치를 이해한다는 거는 건축적으로 계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설계도 있었을 겁니다. 조선시대 건축에는 설계도가 없습니다. 눈대중입니다. 그게 소박엠이야. 처마선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양쪽에서 둘이서 목수가 줄을 잡아, 새끼줄을. 그렇게 해서 조금 한 사람이 늘어뜨려. 그래서 집주인하고 대목하고 딱 둘이서 봐가지고 거기 그대로 이러면 그대로 양쪽에 못을 받고 그 기와로다가 다다다다다 해가지고 그 선을 만들어줘. 그래서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적이다, 좋게 말하면. 그리고 나쁘게 말하면 개나 거리나 다 눈대중이야. 설계도를 그리면서 작업하는 거는 수원, 화성 이런 거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일반 집에서는 그렇게 안 해. 근데 이런 거는 설계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관점이 달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관점이 달랐다는 걸. 그리고 설계도가 있으면 문화가 발전해요. 제가 그래서 늘상 하는 얘기 있거든. 말로 주워 떠들지 말고 글을 써봐라. 글을 써보면 너의 문제점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글을 써봐야 내가 조금 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서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발전이 있어. 발전이 있어. 그래서 여기는 설계도가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 설계도 안에 뭐가 들어갔냐면 이제 놀라운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설계만 해서 이쁘게 만들었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 불교 사상을 여기가 전체를 다 융합하려고 했었다 그랬잖아. 그거를 건축 구조 안에서 뽑아내는 작업을 하면 진짜 무진장 어려운 작업입니다. 제가 건축 전공자고 불교 미술을 하고 그냥 일반 미술도 하는 사람이지만 이게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하는 사람에게 내 의도가 잘 전달이 안 돼요. 일하는 사람은 지팔 지은들고 이쪽에서 두어 번 잔소리하면 짜증내고 서로 이렇게 돼. 다큐 하나를 찍어서 감수가 들어가도 쉽지가 않아, 이게. 그런데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예술 중에서 가장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거예요. 일반인이, 그러니까 그래서 건축, 이게 미술의, 불교 미술의 네 가지, 일반 미술에 네 가지가 있거든요. 건축, 공예는 소품, 그 다음에 회화는 불교 그림, 탱화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 회화, 그 다음에 조각, 조각은 뭐냐면 불상 이런 거. 이렇게 네 개로 나누는데 이 중에서 건축이 제일 어려워.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화는 굳이 안 가봐도 된다, 나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도 이제 불국사 뒤에도 후불탱화가 있어, 불화가 있어. 가서 보면 더 잘 보이느냐? 안 보입니다. 부처님이 가리고 있고 좀 어두침침해, 잘 안 보여. 그렇다고 부처님을 잠깐 비켜보세요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사람이 조사한다고 그 불단에 올라갈 수도 없고. 그래서 뭐가 있냐면 사진 찍은 걸 갖고 보는 게 제일 좋아. 사진을 어떻게 찍느냐? 양쪽에서 찍어갖고 붙여요. 그래서 가운데를 없애, 양쪽에서 찍어가지고. 요즘은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사진이 제일 중요한 건 회화고, 안 가봐도 돼. 그냥 해상도 좋은 것만 있으면 키워보면 돼. 키워보면 돼. 그리고 조각이라고 하는 거는 불상이기 때문에 불상 같은 것도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면 돼. 그거 별로 안 어려워.
공예는 소품들 뭐 불단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요령 목탁 이런 거 그냥 보면 돼. 건축은 며칠 이상 안 살아보면 눈에 들어오질 않는다. 이게 자기가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안 들어와요. 그래서 건축이 제가 보기에는 종합예술이에요. 거기에는 그림도 들어가고 벽화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조각들 당연히 다 건축 밑에 이렇게 보면 부자재 다 조각 들어가지. 안 들어가는 게 어디 있겠어.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건축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불교 사상을 불교가 진짜 내가 봐도 그냥 불교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땡겨 하나씩 깃털 뽑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0년 동안 그 깃털 뽑기를 하면서 동아시아에서 흘러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막 들어있어. 그거를 하나로 융합하는 노력을 한 거예요. 분석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거를 만들어낸 사람은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그게 김대성인지 안 그러면 아비진지는 아니 아사달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여기도 장인의 이름이 남아있는 걸로 봐서 자 우리가 황룡사 구층 목탑 할 때 아비지가 나오듯이 여기는 지금 아사달이 나왔거든요. 아사달. 그래서 장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중을 주는구나 라고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굉장한 역할을 했다는 것도 알 수 있어. 그런데 사상을 아는 거하고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거든요. 미술품을 그리는 거하고 내용을 아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람들 생각으로는 그게 그거 아닙니까? 서로 통하는 거 아니? 잘 안 돼요, 사실. 잘 안 돼. 그래서 아사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와 비슷한 굉장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한 명이 분명히 있었어. 그래서 그게 아사달 이름이 남은 거예요. 아사달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 왜 아사달인지 모르느냐? 아사달이 사람 이름 같지 않거든. 아비지도 사람 이름인데 왜 아사달이 어디서 나오는 이름이냐면 단군 신화에 아사달이 단군의 도읍지로 나와요. 그래서 아사달의 도읍을 하거든. 그래서 그 전부터 있었던 어떠한 신의성에 대한 명칭, 가장 중요한 핵심 명칭과 관련될 거예요. 그리고 사적기에 보면 아사달을 당나라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당나라 사람은 무슨 당나라 사람이겠어.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대단한 기술을 가진 사람 이라는 정도의 의미로 판단해 볼 수 있어요. 예전에는 당나라 거다 하면 다 좋은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로 얘기하면 물 건너온 거 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건축적으로 이게 왜 대단하냐면 절이 무슨 놈의 절이 입구가 두 개예요. 시작점은 저 앞에 있는 당간지주가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지금 들어온 사천왕문이나 일주문, 매표소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시작점이 아니에요. 요즘 만든 시작점이고 원래는 저 앞에 당간지주 있는 데가 시작점이고 요 중간이 다 연못이었습니다. 연못이었고 그리고 입구가 두 개를 가지고 서로 다르게 들어가는 구조로 만든 거예요. 보통 정상적이면 하나로 들어가서 갈리는 거지 시작점부터 나누지 않아요. 시작점부터 나눴다는 거는 뭘까? 야, 이게 세뇌주기 좋겠다. 서로 완전히 별채를 만들려고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두 개의 사상을 처음부터 융합하려고 하는 뭔가 속성들이 존재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저 뒤쪽으로 가면 이제 비로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저 맨 뒤쪽으로 불국사 뒤쪽으로 가면 그 다음에 저 관음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배치를 해놨어요. 아주 이걸 설계한 사람은 불교 사상에 대해서 진짜 상급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설계 들어갔어. 그 사람이 직접 설계했는지 안 그러면 설계에 참석할 때 주무자로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런 구조는 뽑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옆으로 보면 저쪽에서 찍으면 사실 이렇게 하면서 이쪽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더 사진이 잘 나오고 이쪽에서 찍으면 저쪽으로 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달라져. 그런데 시작부터 두 개의 길만 나 있는 게 아니고 길 형태도 달라. 한쪽은 길고 짝발이에요. 짝발.
짝발. 한 다리는 길고 한 다리는 짧어. 왜? 가는 방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얽힌 미스테리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라고 내가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인사하고 바로 1분 만에 또 시작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TV 보는 분들은 다음 시간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